시간이 뭐 뇌학기 그렇지만 넉넉하진 않은데 시간 닿는 만큼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오늘날의 자본주의 상태라는 게 사실 우선이 대단히 심각하게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고 딱히 어떤 뚜렷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는 게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이전까지, 자본주의를 포함해서 자본주의 이전까지의 사회들이 다른 사회를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게 기존의 생산 관계에 충돌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경제 형태, 사회 형태라든지 무엇이 그 자체로 영원 불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이 다음 사회라는 걸 이렇게 굳이 계급 지배와 착취에 기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왜곡된 방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적 소유 또는 사유재산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절대하는 사회다. 즉 생활수단, 소비수단에 대한 개인적 소유까지 부정하는 사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능력이나 기여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대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로부터 갓 이행한 단계에서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차등 분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마스의 생각이라는 거고, 또한 이제 높은 단계의 분산주의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는 무조건적인 분배가 아니다. 그리고 교환 가치에 대한 무제한 탐욕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인간이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라는 이제 사고 자체가 우리가 나고 자란 사회에 대한 사유가 이제 우리를 그렇게 강제한 1차적 규정 때문인 것이지, 인간이 본래부터 어떤 특정한 성향이라는 것들을 타고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인물론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간 사회와 역사에 적용이 된다라는 게 마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추가적인 발전을 이룩했을 때 그것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 시간을 발목할 만하게 단축시키고 각자가 이제 자신의 추구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가능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철폐한다고 해서 모든 계급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시 이전 사회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전면적으로 흉하고 없어지는 건 아니다. 불가피하게 이른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동안 내지는 이제 이행기 동안에는 노동 계급에 의한 독재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모든 노동 계급이 모르게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것이 당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로 선출되는 그런 이제 집단을 어떻게 아래로 통제하는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에서 경제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원칙인 이른바 계획 경제는 일반적인 이제 실현 경제나 명령 경제도 아니고, 그리고 사전에 예측한 만큼만 생산하는, 그래서 대단히 예기치 않은 충격에 취약한 그런 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의도적인 과잉 생산을 통해서 그렇게 대비하는 체제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어쨌거나 그 혁명 당시에 러시아는 후진국이었고,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급속한 생산력 발전을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해나가는 게 강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전 2차 대전 직후에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착수하기는커녕 10년 가까운 시간에 협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과 백군의 반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이 따랐고 또 저시공산주의라는 이제 불가피한 과속, 당시 이제 물질주 조건에 맞지 않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채택했던 저시공산주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네프라고 하는 또 상당한 후퇴라는 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네프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공업화로 이해하는 과정조차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 결국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게 사실상 강제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2차 대전에서 독일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을 테고 세계 역사에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식의 이제 왜곡이나 선전이 진행되는지 했어요. 자, 이어서 하는 얘기는 실제로 이 시기 스탈린이 최고 지도자로 있던 시기를 우리가 끔찍한 암흑기로 이제 기억하게 되는 이유가 온갖 종류의 이제 악마 같은 이미지가 씌워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있었던 희생이라든지 그리고 당내 반대파 내지는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사람들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다서 죽였다고 하는 추천이라는 건데 그 내용들이 지나치게 과장돼 있거나 아니면 소문이없는 거짓이라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읽고 제출을 해야 되는 부교재 중에 하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집단화 시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악선전이 이제 우크라이나 국감의 기근인데, 우크라이나가 전통적으로 이제 소련에서 가장 비극한 곡창이었죠. 자, 의도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농업 집단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업 집단화에 대해서 듣고 있는 얘기는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키가 1917년 혁명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공약이 아니라 사회혁명당의 공약인 농민에 대한 토지 분배를 수용했다라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사회주의적인 원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도 또한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 소유의 대상인데 이걸 이제 권력용의 눈이 멀어서 나눠졌다가 나중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이걸 전부 다 뺏으려고 하니까 모든 농민들이,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여기에 저항을 했고 그걸 폭력적으로 탄압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자, 일단 집단화 자체가 국유화가 아니다. 자, 공동소유의 방식은 국유화도 있지만 이제 다른 방식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일단 17년 혁명의 과정에 토지를 분배받았고 그 권리를 결국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농민들이 분배받은 토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농업기술도 대단히 형편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프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한 부동들이 사실상 그 지역에서 지배계급으로 분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 공산당이 이제 제시한 집단화 방식이 협동농장이에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주각적으로 흩어져 있는 토지들을 협동농장으로 묶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도시에서 생산된 비료와 트랙터 같은 것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협동농장에서 자기의 생산물을 도시에 이제 제공하는 이런 방식의 협업이라는 걸 제안을 했던 거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농민들, 빈농들이었겠죠. 그는 찬성하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민의 대부분이 반대한 게 아니라 거기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게 바로 꼴락들, 고농들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이 전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는 거죠.
각종의 이제 인치, 테러, 살해 이런 것들, 방화 이런 것들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항해서 빈농들도 그리고 이제 소련 공산당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농업 집단화는 꼴호주라고 불리는 협동 농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소련의 이제 농업 구조를 보면은 이 협동 농장, 꼴호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소포스라고 불리는 국영 농장은 훨씬 나중에 청년 공산당원들이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이제 만든 곳들이었는데 그 비중이 이제 소련 붕괴 때까지도 협동 농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줬다가 강제로 뺏는 과정이 아니었고 오히려 다수의 농민은 찬성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이게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부잡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죠. 히틀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언론 제국의 창시자인 윌리엄 허스트하고 이제 공모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대문짝마다 이제 사진과 함께 일면 기사가 실리는 거죠. 대한민국식으로 하면은 조동동 문매 정도의 일면에 이제 대단한 머리 기사로 휴전선 이북의 국가에 대한 참상이 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죠, 그거 진실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실렸던 사진들이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훨씬 이전에 있었던 내전 당시에 벌어졌던 그런 참상을 촬영한 사진이었고 실제로 기사를 송부한 기사조차도 현지에 가본 적이 없는 정체가 대단히 의심스러웠다라는 거고요. 정작 이제 그 신문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특파원으로 파견됐던 사람은 그 지역이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반대가 진실을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각종의 이제 이런 지식인들이 맹활약들을 하고 돼요. 로버트 코스케스트라고 하는 소련 역사의 전문가로 이제 떠받들여지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소련을 이제 죄악시하고 지옥으로 묘사하는 이런 저술들을 내고 대단한 권위자로 인정받았고 지금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의 전직이 영국 정보부 요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로 변신해서 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이제 묘사하는 이런 지옥과 같은 모습을 묘사하는. 그리고 실제로 소련에서 이제 노동 수용소의 그 상황이 대단히 이제 끔찍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이제 합격한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단히 양심적인 문학가로 알고 있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방 세계로 망명을 했을 때 엄청난 환영을 받았고 TV 프로그램에 잦은 출연을 했어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단히 양심적이고 선량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사실상 파시스트라는 거예요. 그 사상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소련에서도 TV 생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제어가 안 되는 발언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노출시켰다가는 사단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숨겨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 콘케스트나 솔제니치 같은 사람들이 소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 이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인구 증가 추세라는 것들을 보고 그 후로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인구가 얼마까지 이제 증가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자기들이 외삽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통계가 이제 그보다 못 미친다면 그 차이가 전부 다 이제 희생당한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대단히 과학적이죠. 정말로 이제 주먹구구식의 이제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측에 따라서 희생자가 수백만에서 수천만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동일인이
실제로 콘케스트나 솔제니친 자신이 했던 말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숫자 자체. 정말로 이제 그랬느냐라는 거죠. 자, 소련이 그 붕괴된 당시에 이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고르바초프인데, 고르바초프가 나름 소련의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로부터 소련 사회주의를 의식적으로 무너뜨린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 집권기에 공산당의 이름으로 이제 사회주의와 특히 스탈린 시대를 비난하는 그런 선전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스탈린 시대에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국가문서고를 개방하라는 요구가 진행되니까 고르바초프가 거기에 호응을 해서 당시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뭔가 좀 찾아내 보려고 했는데 의외로 그때 열건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꾹꾹 다물고 나온 논문조차도 크게 반향을 얻지 못합니다. 왜? 실상이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연구 보고서에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일단 당시에 이제 노동 수용소가 그 죄질에 따라서 이제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수용되는 곳은 사실상 이제 보통 이제 가끔 이제 해외의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사례로 나오는 개방형 교도소와 다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가족들과도 만날 수가 있고 일정한 구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뿐이지 거기서 자유롭게 이제 생산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소득을 나중에 이제 형기가 끝났을 때 자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이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반영경 활동했다고 판결을 받는 노동수용소에 수용됐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처지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에서 나왔던 그 통계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로 솔제니친의 콘케스트가 이제 줄잡아 이제 300만에서 1200만까지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기껏해야 몇십만 내지는 몇만 정도였다. 그래도 이 정도는 꽤나 많은 숫자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게 1990년대 기준으로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국가 미국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와 비중이 당시에 소련이 제일 수감자가 많았던 때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이제 2차 대전을 접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수감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그 수감자 중에서 이제 사망률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전쟁 때문에 그 수용소 바깥에서도 상황이 엄청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로 발견된疾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딱히 소련이라고 해서 사망률이 높았던 게 아니다. 실제로 페니실린이 발명된 이후에는 그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확인이죠.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른바 숙청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로 죽었는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죄목은 뭐였는가. 실제로 그 수백만 명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다라고 했는데 계산해 봤을 때 한 10만 명 정도였다라고. 문제는 이 10만 명 또한 전부 다 정치범이 아니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기준으로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당연히 사형으로 집행하는 이런 이제 중범죄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근데 이제 소련 정부 하에서 이들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억울한 희생양, 정치범으로 이제 둔갑해버렸다. 대충 이런 얘기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이 농업 집단화라는 것 자체는 이 과정에서 희생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수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지지와 소수 분홍의 이제 격렬한 저항의 과정에서 벌어졌던 희생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일시적으로 이제 농업 생산이 후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실제로 분홍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말을 도살해버립니다. 자, 도시에서는 아직 트랙터나 비료가 생산돼서 공급되기 전인 상태에서 제대로 이제 밭을 갈 수 없는, 쟁기를 끌 수 있는 소나 말조차도 이제 도살돼 버리니까 일시적으로 생산력이 급감하고 기근이 겹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희생이 발생한 건 사실인데 이게 결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의지를 묵살하고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사적 소유 인정한다고 하는데 사적 소유가 아니에요. 협동농장화라는 건 공동 소유의 한 형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토지 맨 처음에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고 저희가 사회주의도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생활수단의 사적 소유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수단 때문에 그대로 한 마음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강제로 뺏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동의를 얻어서 협동농장으로 만들었다. 근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싫어했는데 자, 협동농장화를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 이럴 때면 이제 분홍의 경우는 이제 거기서 제외됐을 수가 있죠. 그것까지 반대하면. 근데 분홍이 거기에 왜 반대를 했겠어요? 왜 격렬하게? 자기 혼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잖아요. 농촌에서. 그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협동농장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있으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분홍까지도 다수가 의결을 했으니까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제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나 분홍들은 거기에 격렬히 반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의 농업 생산력이 대단히 낮았기 때문에 실제로 분홍들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어요. 소나 말을 몇 마리 가지고 있는 게 분홍이에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왜? 그게 없으면 사람이 쟁기를 끌어야 돼요. 자, 그래서 분홍들이 그 소나 말을 1년에 불과 며칠 빌려주는 것만으로 빈농들에게 이제 온갖 것들을 요구하고 물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협동농장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분홍이 거기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지 간에 그 소나 말을 가지고 이세부를 부리는 일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진다. 네,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이 오래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글자 그대로 폭력적인 상황을 마련했다. 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집단화에 찬성하는 이제 빈농의 집을 자기를 이제 그 추종하는 그런 똘마니들을 데리고 가서 둘러싸고 한밤중에 이제 집주인을 불러내서 야, 좋은 말로 할 때 너의 지지를 철회해라. 그래서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집단 폭행을 가하고 심한 경우는 이제 집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튀어나오는 사람을 이제 찔러 죽이는 일도 벌어졌고요. 집단화를 선전하러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공산당원을 테러를 가해서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다. 지금 말씀은 이제 분홍들이 먼저 폭력적인 방식을 행사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 관해서 진압한 것이 예, 그게 팩트다라는 인정한 것이 아니다. 네, 그게 팩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이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류 역사가들조차도 오늘날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끔찍한 이제 거짓 선전이 당연한 것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궁금하면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얘기했지만 이제 이 주제만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하더라도 차고 넘칩니다. 자, 숙청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는 거죠. 대단히 이제 끔찍한 행위이고 이제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고 반대파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전 반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권당에는 집권당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최악의 분자들이 달라붙는 것이 당연하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레닌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이제 대단히 짧은 기간 동안 막수주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 대해서도 아주 잠깐 살펴봤는데 나름 이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맞는 거고 이게 이제 인류라는 종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마음먹기는 쉽지가 않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건 일단 일실의 안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동시에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이 집권당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산당이 새로운 인재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출세길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상황이 바뀐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네, 그죠? 네. 그게 이제 인지상정이에요. 자, 애초에 이제 러시아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필요한 인재들이 대단히 부족했고 그 인재들 중에 상당수가 초기에 이제 간섭전자가 되는 과정에서 싸우다 죽어버렸어요. 만상적인 이제 인재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당이 주기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당원들을 대거 영입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이런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출세주의자들이 섞여 있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사심 없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제 자기 이쪽만 챙기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걸 이제 걸러내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련 공산당의 이제 당원 수를 보면 적어도 초기 몇십 년 동안에는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갑자기 확 늘었다가 확 줄어든 일이 반복됩니다. 네. 인재를 영입하면서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당원을 받아들였다가 이들이 이제 걸러내는 과정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숙청이라는 건 억지로 이제 누명을 씌워서 이 사람을 위해를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거죠.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숙청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무슨 강제노동 수용소로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숙청은 자기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지위에서 물러나는 것이 일단 그 자체로 숙청. 네, 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이제 자기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것들을 대중 앞에 선서했을 경우에 다시 복권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소련 공산당의 중앙을 이루었던 때려치기 같은 사람들조차도 실각했다가 복권되는 일을 여러 차례 거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이제 당의 중앙이 가능하면 평당원들이 그 윗선에 있는 간부들을 평가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이제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초기의 숙청은 주로 이제 중앙이 그 당원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주가 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아래로부터의 이제 통제라는 개념에 가까운 이런 형식들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고 어떻게 왜곡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제일 이제 끔찍하게 묘사가 되었던 게 이제 1937년, 38년 사이에 있었던 이제 일반 모스크바 정치 재판이에요. 실제로 이게 이제 반혁명 혐의로 10월 혁명에 이제 참여했던 볼셰비키들 실제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스탈린이 자기의 이제 동지들까지도 믿지 못하고 전부 다 이제 죽이려고 했던 이런 광기의 끝이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정말 그랬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이 재판들이 이제 공개 재판이었고 그래서 재판에 이제 진행된 의사록이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외교관으로 와 있던 사람들, 그들 중에 이제 법률가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들이 이제 배석을 했고, 실제로 그들이 이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기록한 내용들이 이제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그 모스크바에 와 있던 서방 세계의 외교관들이 딱히 이제 소련이나 사회주의에 전혀 호의적일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재판보다도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실제로 피고들이 딱히 어떤 고문이나 위협을 당한 흔적을 자기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공식 보고서로 또는 이제 자기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이 이제 전부 다 묵살이 되고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대단히 이제 끔찍한 조작과 살해가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이것조차도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 2차 대전에서 이제 독일이 서유럽을 침공했을 때 불과 몇 달 만에 이제 유럽 전역을 석공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다른 연합국 측에 나치 독일에 대한 협력자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죠. 이민상으로.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초반에 승승장구했지만 그런 식의 이제 내통자들을 구하지 못했다. 그런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도저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니지는 못 믿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가 왜 이걸 수긍하지 못할까라고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과정에서 나름 위대한 혁명가 하면서 이제 불운하게 이제 쫓겨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독일과 나치 독일과 이제 일본 군부와 협력하는 것을 대가로 해서 자기가 이제 전쟁 이후에 소련의 지배자로 되려고 했다. 이런 텍스트 연구서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이게 이제 지금 PDF 파일 링크를 해놨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이제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자, 그리고 뭐 숙청도 그랬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부작용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잡혀가고 희생이 됐어요. 억울한 희생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아무리 정당한 과정이었고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게 어쨌거나 급속한 공업화 모델은 불균형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업보다는 공업 중에서도 이제 중공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비 물자의 양과 질이라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전에도 질문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공업 부문을 위해서 이제 농촌을 수탈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수탈이라는 거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농업 도시든 농촌이든 간에 살림살이가 피폐해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농촌 지역에서 협동농장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도시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임금이 많이 낮은 편이었죠. 그리고 분명히 농업 부분의 성장률이 더뎠습니다. 공업 부분이 훨씬 빨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협동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이제 수입을 보충해주기 위한 방식이 일정한 규모의 자기 소유의 채소밭을 허용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축을 몇 마리 정도까지 조그만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들의 이제 생활의 보탬이 되고 이걸 이제 아직까지 이제 상품 판매가 허용되는 시장 같은 데 판매할 수 있도록
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 네? 질문 있어요? 근데 결국 수팔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했던 게 저희가 배운 개념에 의하면 잉여가치의 이전처럼 농산물에 대한 잉여가치를 농산물로 이전시켜서 그런 부분으로 착취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도시에서 이제 트랙터나 비료를 공급하는 과정은 어땠느냐.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그게 일종의 교환. 나중에 가서는 이게 이제 국가가 협동농장으로부터 일정한 가격으로 그걸 구매하고, 이걸 이제 이제 도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방식으로 되지만은 실제로 그 교환 과정에서 그러면 협동농장의 농민들이 과연 일방적으로 손해만을 보았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잉여 이전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무조건적인 수탈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거냐. 그리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읽어봐도 알겠지만은 그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낙후됐던 농촌 지역 내지는 이제 경공업 등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이 나쁜 놈들 니들도 똑같아 이렇게 이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자,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파시즘의 침략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에 대한 공세라는 게 동시에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진행됐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들이 동원이 됐었는데 이 책 자체가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서평만 이제 잠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대단히 많은데요. 당장 한국의 이름이 그럭저럭 알려져 있는 사람만 보더라도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 시드니 훅, 다니엘 벤, 한나 아렌트, 그리고 조지 오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우익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 중립적이거나 또는 이제 나름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그런데 이제 이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제 소련을 공격하는 저수를 하고 바로 그것을 대가로 해서 대놓고 이제 돈을 받는 경우도 많았고 실제로 이제 그들의 저술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도록 조직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저술들이 내에서 우리가 대단히 익숙하고 이 사람들을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이른바 이제 전체주의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중요한 반공주의적 역할을 한 사람.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이고 한국에서도 양장본으로 번역이 되죠. 그 책을 읽어보면은 앞부분은 이제 나치 유태인 학살을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 갈수록 논조가 살짝 이상해지면서 히틀러의 이제 나치 파시즘과 스탈린의 소련 사회주의를 전체주의라는 이름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른 수업 시간에 이른바 전체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를 규정하는 이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왜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레토릭이 필요해졌느냐? 지난번에 이제 카우츠키가 소련 사회를 이제 독재라고 비난했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레닌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야말로 부르주아 독재의 다른 이름이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새로운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이다라고 반박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된 게 2차 대전이었죠.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던 파시즘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진 거예요. 네. 그래서 카우치키가 그렇게 찬양했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파시즘이라는 괴물을 낳았는데 그렇게 비난했던, 독재라고 비난했던 소련 사회주의가 파시즘을 격퇴하고 인류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만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이 문법이라는 게 사실상 대단히 무색하게 되면서 이걸 이제 새롭게 공격할 그런 프레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파시즘과 사회주의를 전체주의라는 틀 안에 놓고 똑같이 악으로 규정하는 이런 식의 이제 시도라는 게 진행됐다. 실제로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이면서도 보통 우리가 이제 철학자라고 알고 있지만은 나치 부역자인 하이데거와 연인 관계입니다. 실제로 이제 하이데거가 나치가 패망하기 직전에 미국으로 도피를 하는데요. 미국이 나치 부역자인 하이데거를 대단히 융숭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미리 이제 미국에 와 있던 한나 아렌트와 상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둘이 손을 잡고 2차 대전 이후에 서독으로 대단히 당당하게 도피를 해서 유럽에서 진행된 이제 반공주의 선동에 이제 성공해서 그런 과정에서 나온 텍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다른 곳에 듣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로 조작된 것인지를 한 번씩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이제 이 사회가 왜 망했냐라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누군가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악마하고 동급으로 알려져 있던 스탈린이 이제 1953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53년에 사망 이후에 그 다음 그 지도자로 이제 떠오른 사람이 보통 우리가 흐르시초프라고 알고 있는 흐르쇼프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노트하고 여러분이 읽게 될 부교재에 나와 있는 그 러시아어와 관련한 표기는 최대한 러시아어 원음에 가까운 표기입니다.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분한테 이제 감수를 받은 표기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한테 익숙한 영어식 표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1956년에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를 앞두고 공산당 정치국에서 후르쇼프가 비밀 연설을 하는데요. 이 비밀 연설이 당시에 소련이 직면하고 있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스탈린의 이제 개인 숭배에 돌리고 스탈린이 다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내용이 서방세계에 유출되면서 사회주의를 공격하는 엄청난 이제 소재거리가 됐고, 동시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모든 문제들을 다 불러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작 당시에 소련이 당면하고 있던 문제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자, 최근에 나온 연구서는 이것도 이제 단행본으로 나중에 다단본으로 이제 출판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 후르쇼프가 했던 이 비밀 연설의 모든 항목에서 제대로 된 증거가 없거나 실제로 스탈린이 그런 나쁜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제 연구서가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56년에 진행된 20차 당대회가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들을 대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련의 붕괴를 스탈린이라는 사람과 연관시키면서 스탈린주의 때문에 소련이 망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단히 손쉽게 매도를 하는데, 실제로 진행된 과정을 보면요, 스탈린 사후에 스탈린 시기에 진행되었던 원칙들이 정반대로 뒤집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탈린 시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진행되었던 숙청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러면서 당내 이제 관료주의가 더욱 심해지고, 최종적으로는 고르바초프와 같이 겉으로는 이제 공산주의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체제 자체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이 최고 지도부로까지 선출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일단 20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모델이 이제 급속한 소비 성장 모델입니다. 자, 뭐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어쨌거나
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을 힘없이 달려왔다면 이제 그 성과를 이제 인민들한테 돌려내자라는 건데 문제는 그 방식이 썩 타당한 방식이 아니었다. 일단 그 경공업 부문에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데요. 대단히 역설적으로 경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생활 물자들을 만들어내는 분야에서의 생산성이 증대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것을 생산하는 기계와 기술이 중공업 분야에서 발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연관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제 가용한 재원을 소비재 부문에 단순히 많이 할당하는 것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했지만 소비재 생산이 거기에 바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돈은 많아졌는데 물자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암시장이 생겨나고 뇌물을 받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봤자 그닥 뭐 득이 없다라는 식의 생각이 당연히 팽배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지도부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이반이라는 것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임금을 엄청나게 평준화했다는 이게 의미하는 건 사실은 낮은 단계 공산주의 원리, 즉 기회에 따른 분배 원칙이라는 걸 대단히 급속하게 폐기해가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건 지난번에 잠깐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 물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당시의 소련이 1917년 혁명 당시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 그렇게 풍족한 인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할 만큼의 생산력을 특히나 이제 경공업 분야에서는 가지지 못한 상태였고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뒤처진 상태였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임금을 기계적으로 평준화하면서 당연히 이제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이때 이후로 이제 소련 경제가 점점 더 이제 정체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소련 경제의 성장률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대체적으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살림살이가 절대적으로 나빠지진 않았죠. 지속적으로 살림살이의 삶의 질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1970년대가 오히려 이제 소련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부로부터 이 정책 그리고 안으로부터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계획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소련이 이제 서방 세계에서 발전한 컴퓨터 기술을 도입하는 걸 철저하게 차단당했기 때문에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죠. 그리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분권화를 시도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앙집권적인 계획이 불가피하게 약화되고 또 그 과정에서 각 생산 현장 단위로 독립재산제와 더불어서 자본주의적 방식의 이제 이윤추구 원리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획경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리라는 것들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단히 많은 난맥사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연구가 안 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일 심각했던 거고 왜 그나마 50년대까지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급속하게 성장하던 소련 경제가 오히려 일정한 조건이 확립된 다음에 정체하기 시작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획경제를 운용하면서 지도부가 이른바 시장경제 원리, 상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적용되는 원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걸 사실상 폐기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이제 소련 공산당은 노동계급의 당이었고
그 다음에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도 노동계급의 국가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느 순간 전체 인민의 당, 전체 인민의 국가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소련에서 이제 계급이라는 게 사실상 소멸했고 우리는 이제 다시는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발전된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직전에 있는 발달한 사회주의 단계에 이제 섰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는데 실내용은 이제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섣불리 이제 높은 단계 원리를 적용하면서 물질적 유인이라는 게 사라지고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다수의 농민들과 지식인 그리고 이제 이전 시기로 회귀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인민의 당, 전체 인민의 국가라는 규정이 오히려 당과 이제 국가의 계급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련 공산당의 당원 비중에서 노동자 출신들보다 지식인 출신이 훨씬 많아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이전까지 이제 노동계급의 당이라는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계급 출신은 당원이 되는 게 농민이나 지식인 출신보다 훨씬 쉬웠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동등하게 문호를 개방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동계급이 다수인 나라에서 지식인들이 훨씬 당원이 많아지는 일이 되고 또한 이 당이 국가기구가 관료화되는 것들을 견제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비판적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관료기구의 하부 조직처럼 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러면서 그동까지 성취한 것에 대한 대단히 이제 주관적인 낙관이 팽배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확인이 되는데 마치 이제 자본주의가 자기의 모순을 이기지 못해서 점점 쇠퇴해 가고 조만간 이제 붕괴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의 성취가 곧 이것들을 따라잡을 것처럼 이제 선전을 하고 있었는데 자본주의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여러 난맥상을 겪어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붕괴하지도 않았고 다수의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이제 재생하는 과정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자, 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건 뭐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른바 체제 경쟁이라는 것도 뭐 진행이 됐죠. 한편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의 민족해방 투쟁에 엄청난 지원을 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사회주의 세계 진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소련의 역할이 그리고 이제 부담이 압도적으로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게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를 수탈하는 과정에서 나름 이른바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투자한 것에 이제 몇 배 이상을 착취하고 수탈에 만든 안에서 소련의 경우에는 사실상 일방적인 증여에 가까운 원조가 대단히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서 이게 동시에 소련 국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써야 될 재원이라는 게 이제 타국으로 유출된다는 걸 감내했어야 됐고 동시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군비 지출이 끊임없이 강력하겠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로 된 게 소련에서 이제 스탈린 사후의 지도부가 뭔가 이제 왜곡된 노선을 표방하면서 거기에 이제 제일 격렬하게 반발한 게 이제 중국의 중국의 대통령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소련 공산당의 노선을 수정주의라고 규정하고 비판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론적 논쟁으로 시작되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물리적 충돌에까지 가는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사회주의 진영이 두 개로 분열되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뭐 한 덩어리로 뭉쳐서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대항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심각한 분열이 발생을 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1970년대 이제 말까지 이런 식의 정체가 계속되는데, 이걸 이제 쇄신하기 위한 시도가 한 차례 정도 진행이 됩니다. 크루쇼프 다음에 이제
서기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브레즈네프였고, 이 사람이 70년대 말까지 소련의 전성기이면서 정체기에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브레즈네프 사후에 안드로포프라는 사람이 서기장으로 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입장에 이제 개혁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전까지 이제 무사 안일주의 내지는 이제 무조건적인 평등주의를 비판하고 다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조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거의 한 25년 정도 지체되고 다른 방향으로 갔던 흐름을 되돌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때가 1980년대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이제 그 레이건의 스타워즈 공세에 맞서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제 군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개혁을 시도했던 안드로포프가 몇 년 가지 않아서 사망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 스탈린 사후에 이제 숙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테크노크라트라고 불리는 이제 기술 관료들이 점점 더 세를 넓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6년에 이제 27차 대회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 시기에 서기장으로 선출되면서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이제 이름만을 기억하게 되지만은 실제로 이때 27차 담대의 목표라는 건 개혁이나 개벽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가속, 즉 사회주의적 발전이라는 것들을 또 이전의 방식대로 제대로 수행해 나가자라는 이제 결의가 채택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지도부로 선출된 자들이 사실상 사회주의를 위로부터 파괴하는 그런 작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소련 사회주의를 이제 위로부터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경제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발생한 온갖 끔찍한 일들을 이게 다 사회주의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파괴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고르바초프 시기에 소련이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생산된 곡물의 상당량을 외국에 수출해 왔는데, 갑자기 이제 곡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곡물을 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수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매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영상점마다 사람들이 줄이 길게 늘어서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나라들에서 국영상점에서 줄 서는 게 일상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일상적인 생필품의 구매가 결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영상점에서 줄을 서게 되는 이유는 전쟁 시기 말고는 고르바초프 시기가 이제 처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놓고 이게 다 사회주의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공산당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들이 했던 게, 자, 사회주의가 이렇게 나쁜 거니까 이제 사회주의 그만합시다 라고 하면서 소련 연방의 해체를 의제로 낸 건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의도와 달리 3분의 2 이상의 소련 국민들이 소련 연방의 존속에 찬성을 받았죠. 자, 근데 실제로 그 투표라는 게 유식행위였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죠. 이미 이제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각 지역의 이제 공화국의 수반들이 제국주의 세력들에 포섭되어 있었고, 상당한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분리독립을 선언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수의 소련 국민들은 소련 연방과 사회주의 존속을 자기들의 이제 그 투표권을 통해서 행사했는데, 실제로 위로부터 이제 그걸 부정하는 사실상의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의 언론에서는 정반대로 보도가 됐던 거죠. 자, 대충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주의 싫고 자본주의 좋아요 그만합시다 라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한 연구소도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시험 시간을 조금 뒤로 늦추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어쨌거나 이제 망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회를 이제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건데, 일단 대단히 열악한 조건에서 출발했고, 어느 한순간도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문제가 군데군데 생겼었고 결국에는 이제 취재가 공개되는 과정에까지 이르렀지만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 와서 몇 가지 확인될 수가 있죠. 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몇 가지 인터뷰들을 인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제일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분이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 도합대학에 있는 강노자 교수라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소련 출신이었다가 한국에 유학 와 있으면서 소련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평소에 예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는 사회주의 소련 출신이지만 삼인주의가 더 바람직한 체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나름 소련의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 그때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른바 진보적 내지는 좌파 운동권이라는 분들한테서 대단히 많은 호응을 받고 여기저기 이제 유명 연사로 그래서 그 초빙을 받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북유럽의 이제 3인주의 국가 노르웨이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자기가 저렇게 비판하던 소련보다 훨씬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게 3인주의가 답이 아닌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전의 소련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판적인 시각과 더불어서 그때 당시의 삶이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한국의 진보적 좌파 운동권들에게 왕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소련 붕괴 이후에 한국에 먼저 뭔가 이 체제를 개혁하고 극복하겠다는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소련은 엉터리였고 가짜였으니까 그 소련의 실패라는 게 우리의 실패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련 사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언급조차도 사실 금기시하는 그런 이제 대단히 황당한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별로 관심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뭔가 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흔히 좌파 내지는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쨌거나 뭐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이제 풍요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일상적인 생활의 부족이라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이제 3인주의 국가 노르웨이 대학에서 교수가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상당수가 자기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느라고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더 심하지만. 근데 자기는 이제 소련에서 대학을 다닐 때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이면서도 학비는 물론이고 자기 아버지, 노동자인 자기 아버지가 일하면서 받는 그런 임금에 준하는 용돈까지도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직장에 나가지 않고 계속 집에만 있는 시기가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야, 휴가가 너무 길어서 동료들을 보지 못해서 너무 싫다라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인들이 월요일마다 이제 출근하기 싫어서 울산 축상을 하고 이제 일터에 나가는데 적어도 자기 기억으로는 부모님이 일을 나가면서 한 번도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는 식의 기억. 그리고 그 조선일보라는 이제 극우 신문이 의도와 무관하게 가끔씩 진실의 일단을 드러내보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러시아로 된 지 20년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름 이제 소련 당시에 괜찮게 살던 집 하나가 이제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20년에 걸쳐서 하루에 12시간씩 투잡을 뛴 거예요. 그러면서 간신히 자기 아버지 시절의 생활 수준을 복구했다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기사를 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조선일보의 의도는 이제 사회주의 소련은 완전히 붕괴했고 더 이상 자본주의에서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실제로 소련 시대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을 하죠. 그때는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씩밖에 일을 안 했다.
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비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3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을 하루에 12시간씩 투잡을 뛰면서 20년 동안 모아야 극복할 수 있는 사회를 한다면 어떤 사회가 더 나은 사회일까? 물론 이제 그래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뭐 자세한 얘기들은 여러분이 시간이 나고 간식에서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거나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도 망했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공개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실패라는 게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있느냐? 그죠? 네. 나름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시기에 새로운 사회를 향한 시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다고 해서 이런 시도는 다시는 성공할 수 없을 거다라고 단언하는 게 과연 과학을 등벽이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태도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과학을 그렇게 강조하는 주류 이데올로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다시는 이런 시도라는 게 불가능할 것처럼 우리한테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놓고 지배계급의 편에 가지 않더라도 막스주의로부터 이제 혁명성을 거세하고 체제 내에서의 이제 개혁이나 개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좀 나은 삶이 가능하다라는 선전으로 행위하고 있다. 그래서 뭐 강의 게시판에 보니까 뭐 소련 붕괴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좌파 정당들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자, 계급 투쟁하고 정치적 영역에서의 정당 행위가 별개의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도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의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사실은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체제 내의 개혁과 개량이라는 것들을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삼는 이런 경향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당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알지도 못하고 시간도 없습니다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각자 그 정당들마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 그 정당들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급 투쟁에 관해서 그 정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급 투쟁을 등에 업고 이용해서 집권을 하려고 하는지, 한때 이제 한국에서 각광받았던 게 이제 그리스에서 시리자라는 좌파 연합당이 집권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의 지식인들한테, 진보적 지식인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받았는데 정말로 지리멸렬이고 엉터리였다는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드러난 거였어요. 정말로 그렇지 아니면 정말로 그 계급 투쟁과 함께하고 오히려 그들을 선도하는 대단히 이제 그 비판받고 탄압받는 그런 정당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이 사회를 향한 시도가 여전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소련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뭘 배울 거냐?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당연히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뭔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면 계승하고 뭔가 잘못된 오류가 있었다면 그걸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나간 역사를 살펴본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쳐야 되겠죠. 네, 추운 날에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히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살짝 정신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딱히 여러분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고 싶은 건 아니지만 뭐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썩 무난하게 앞으로의 자본주의가 흘러갈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순탄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어떤 계기에서 의해서든 간에 이런저런 판단, 선택, 행동을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자, 그때 제가 앞에서 떠들었던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자,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